제 이름은 윤말순이에요. 77살, 평생 시장 바닥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은 철강 도매상을 했죠. 대전에서 박정수 씨라 하면 다 알 만큼 한때는 꽤 이름이 있었어요. 우린 부자가 됐어요. 집도 있었고 땅도 있었고 은행 잔고도 남들 부러워할 만큼 있었어요. 하지만요, 그 돈이 우리를 편하게 해주진 않았어요. 돈보다 무거운 게 세상엔 참 많더군요. 외로움, 허전함, 그리고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인가 하는 마음 말이에요. 그 마음이 남편을 바꿨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죠. 말순아, 나 이제 일 좀 해야겠어. 저는 그저 웃었어요. 여보, 우리 평생 일했잖아요. 이제 좀 쉬어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사람이 늙는 것 같아. 그래도 난 아직 움직일 수 있잖아. 그는 신문을 오려서 들고 왔어요. 해오름 힐스테이트 아파트 경비 모집. 이거 한번 해볼까? 저는 그 종이를 보며 한참 말이 안 나왔어요. 여보, 그게 뭐 하는 일이에요? 그냥 사람들 출입지키고 쓰레기 좀 버리고 택배 받아주고 그런 거지 뭐.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진심이었어요. 그 다음 주 면접을 보러 갔고 바로 합격했다고 하더군요. 처음 출근하던 날 남편은 새로 산 남색 조끼를 입고 나섰어요. 명찰엔 박정수라고 또박또박 쓰여 있었죠. 그걸 보고 저는 참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보, 괜찮겠어요? 괜찮지. 나도 사람들 도와주면서 일하면 기분 좋을 것 같아. 그날 저녁 그는 오랜만에 웃으며 돌아왔어요. 말순아, 사람들도 다 친절하더라. 좋은 아파트야.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둘 다 몰랐어요. 그 아파트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거기서 무슨 일이 시작될지를요. 그 아파트는 대전 유성구에서도 알아주는 부촌이었어요. 해오름 힐스테이트 입구에 대리석 기둥이 세워져 있고 관리실은 마치 회사 로비처럼 깔끔했죠. CCTV, 경비실, 택배 보관함, 어린이 놀이터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남편은 매일 새벽 5시 반이면 출근했습니다. 여보, 아직 어두운데 괜찮아. 요즘 애들은 출근이 빠르더라고.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남편 얼굴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말이 줄었고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그냥 좀 바빴어.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 사람은 평생 성실하고 묵묵한 사람이지만 속으로 사귀는 일이 있을 때는 귀 끝이 빨개지거든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며칠 뒤 남편의 손등에 반창고가 붙어 있었어요. 이건 또 뭐예요? 아, 유모차 들어주다 긁혔어.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건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어요. 그 주 토요일 같이 저녁을 먹던 중 그가 젓가락을 놓고 말했어요. 말순아, 요즘 사람들 참 무섭더라. 왜요? 그냥 뭐든 시키는 거야. 아침엔 쓰레기 버리라 하고 점심엔 택배 찾아오라 하고 심지어는 남은 반찬까지 주면서 이거 드세요. 아저씨는 이런 거 좋아하시죠? 하더라고. 그 말에 저는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남은 반찬을요? 그래도 마음은 고마워해야지. 그건 고마운 게 아니에요. 무시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그 손, 그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다음 주 저는 남편 몰래 도시락을 싸들고 아파트로 갔습니다. 관리사무소 옆 경비실, 낡은 철문, 그 안에서 들리는 사람들 말소리. 박 아저씨, 빨리빨리 좀 해요. 청소가 이렇게 더럽잖아요. 죄송합니다. 금방 하겠습니다. 그 목소리 남편이었어요. 저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은 손수레를 끌고 있었고 그 앞엔 여자가 한 명 서 있었어요. 머리 단정히 묶고 손에는 금팔찌, 부녀회장이라 불린다는 그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아저씨,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청소 구석구석 하시라고. 아랫집 손님이 바닥이 지저분하다고 하던데.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내일은 더 꼼꼼히 하겠습니다. 그녀는 비닐봉지를 들더니 남편에게 내밀었어요. 이거 김치 좀 남은 거예요. 가져가서 드세요. 남편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그녀는 이미 돌아서서 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모를 감정이 올라왔죠. 남편은 그 봉지를 주워들고 비닐로 꽁꽁 싸더군요.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저는 처음으로 남편 몰래 술을 마셨어요. 눈물이 자꾸 나더라고요. 그 사람은 세상 누구보다 성실했어요. 젊을 때 시장에서 고철 한 덩이로 시작해서 남들 다 포기한 시절에 철강을 팔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군가의 잔반을 받아오고 있었어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존엄의 문제였죠. 이후 남편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그냥 그래. 그의 어깨는 날마다 더 굽었고 손톱 밑엔 먼지가 까맣게 박혀 있었어요. 저는 그걸 닦아주며 말했어요. 여보, 그만두면 안 돼요? 아직은 괜찮아. 다들 그런 거지 뭐.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말수나 나 일하는 게 좋아. 그래야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그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공허했어요. 그의 여름, 아파트엔 폭우가 쏟아졌어요. 비가 하루 종일 내렸죠. 남편은 그날도 출근했어요. 이런 날엔 쉬지 그래요. 비 온다고 아파트가 멈추진 않잖아. 밤 10시가 넘어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나가 보니 남편이 젖은 옷으로 서 있었어요. 모자를 벗자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오늘은 퇴근이 좀 늦었어. 왜요?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서 입주민 차 다 옮겼지. 저는 말없이 수건을 들고 그의 어깨를 닦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의 팔목에 붉은 멍이 보였어요. 이건 뭐예요? 아, 차 문 닫다가 괜찮아. 그는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감춰져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그 다음날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더 일찍 나갔어요. 오늘은 행사 준비가 있다네. 무슨 주민 바자회라나 봐. 그가 그렇게 말하며 모자를 썼습니다. 그 모자는 비에 젖은 채로 아직 마르지도 않았어요. 저는 대답 대신 말없이 도시락을 싸줬어요. 된장찌개, 고등어 조림, 배추김치, 평생 밥상에서 빠지지 않던 것들이었죠. 그날따라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했어요. 그럴 땐 꼭 무슨 일이 생기더라고요. 저녁 8시쯤이었어요.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얼굴이 잿빛이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었어요? 괜찮아.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오늘 행사한다고 부녀회장이 경비들 전부 불러다가 얘기했어. 입주민이 볼 때 불쾌하지 않게 옷 단정히 입으시고 말투 조심하세요. 웃을 때는 웃는 척이라도 하세요. 그 말이 뭐 같아?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잖아. 그가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거기 왜 있는지 모르겠어.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갈라놓았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 몰래 그의 출근복을 빨았습니다. 조끼 안쪽엔 낡은 종이 조각이 들어 있었어요. 경비 직원 행동 수칙. 거기엔 이런 문장이 있었죠. 입주민과 불필요한 대화 금지. 항상 미소를 유지. 개인적 의견 개진 금지. 그걸 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그건 규칙이 아니라 복종의 명령이었어요. 한 사람의 존엄을 없애는 문장이었죠. 다음 날 저는 직접 그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남편에게 도시락을 전해준다는 핑계였죠. 관리실 앞에는 부녀회 회의 중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문을 살짝 열자 안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달 경비비 너무 많이 나왔어. 경비 아저씨들이 너무 느려. 인원 줄여야 해. 그 목소리 부녀회장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몸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택배도 좀 제대로 정리하라고 해요. 지난번에 우리 집 택배 상자에 먼지가 묻었잖아요. 다른 부녀회원이 대답했습니다. 그 아저씨 나이도 많던데 이제 그만두셔야지. 그 웃음소리가 귀에 꽂혔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 아파트 사람들은 돈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란 걸요. 겉으로는 품격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누구를 깔볼지 찾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물었어요. 여보, 혹시 그 부녀회장이 이름이 김선영이에요? 응, 맞아. 어떻게 알아? 그 사람 남편이 신영산업 다니죠?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 사람이 자랑했어요. 남편이 거기 중간 간부라고. 그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신영산업은 우리 아들 회사였어요. 남편은 그 사실을 몰랐죠. 여보, 그 회사 회장이 누구예요? 박성훈 씨라는데 왜?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웃음이라기보단 허탈한 한숨이었죠. 세상 참 좁구나. 그 여자가 그렇게 사람을 내려다보던 그 입이 결국 우리 아들 회사 밑에서 밥벌이하는 사람의 아내였다니.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훈아,
회사에 최기훈이라는 직원 있지? 있어요. 왜요? 그 사람 부인이 어디 사는지 알아? 모르죠. 왜요? 괜찮아.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앉아 있었어요. 그냥 마음속에 불이 켜진 것 같았죠. 며칠 뒤 남편은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부녀회장이 툭하면 지적하고 입주민들은 경비실 문을 발로 차며 불렀어요. 아저씨, 차 좀 빼줘요. 아저씨, 택배 아직 안 왔어요? 아저씨, 어제 담배 피웠죠? 냄새 났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겠습니다. 저는 그를 볼 때마다 속이 타들어갔어요. 그가 땀에 젖은 모자를 벗어두면 그 안쪽엔 소금기가 하얗게 남아 있었어요. 그 땀 냄새가 고생의 냄새가 아니라 모멸의 냄새로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남편이 아파트 정문에서 출입카드를 잃어버렸어요. 그건 입주민이 떨어뜨린 거였는데 그걸 두고 부녀회장이 회의에서 말했답니다. 경비들이 정신이 없어요. 경비실 교체해야 해요. 그 말을 들은 관리소장은 남편을 불러 말했답니다. 박 아저씨, 일 좀 신중히 하세요. 입주민들이 요즘 예민하거든요. 그날 남편은 집에 돌아와 말없이 조끼를 벗었습니다. 여보, 그만둬요. 제발, 아직은 안 돼. 나는 끝까지 버틸 거야. 그의 눈빛엔 포기와 자존심이 섞여 있었어요. 그건 남자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아파트 불빛이 멀리서도 보여요. 그 불빛이 마치 우리를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평생 돈을 벌었고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와서 내 남편이 그 아래에서 모욕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마음속에 단단한 무언가가 생겼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돼. 저 사람들 꼭 대가를 치르게 해야 돼. 며칠 후 아파트에서 작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입주민 한 명이 경비실 앞에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 사람을 업고 119를 불렀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으니 그 입주민이 그 일을 기사에 제보했더군요. 해오름 힐스테이트 경비원의 신속한 대처로 인명구해 신문에 남편 이름이 나왔어요. 박정수 경비원 침착한 대응으로 주민 생명 구해. 그 기사를 본 저는 울었습니다. 그 사람은 늘 그렇게 살았어요. 남을 위해 자기 몸을 아끼지 않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기사 덕분에 부녀회장이 더 예민해졌어요. 요즘 박 아저씨가 너무 주목받는 것 같네. 괜히 경비들 사이에서 분위기 흐리지 않게 하세요. 관리소장이 그렇게 말했다더군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눈에 띄지 말라는 거죠. 착한 것도 열심인 것도 그들에게는 불편한 존재였던 겁니다. 그날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말했어요. 말순아, 나 이제 좀 쉬고 싶어. 저는 도시락을 싸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쉬어요. 내일은 내가 갈게요. 그는 고개를 들었어요. 당신이 왜? 그냥 당신이 일하던 곳 좀 보고 싶어서요.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내가 그 아파트를 직접 보겠어. 그날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남편이 매일 일어나던 그 시간에요. 습관처럼 손에 도시락통을 쥐었죠. 손끝이 약간 떨렸어요. 오늘은 내가 가볼게요. 남편은 놀란 얼굴로 말했어요. 여보, 무슨 소리야. 그냥 도시락만 전해주고 올게요. 관리소장님께 인사라도 드리고. 괜히 오지 마. 당신 그런 거 싫어하잖아. 이젠 좀 봐야겠어요. 남편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 그래도 너무 오래 있지는 마. 그 아파트는 멀리서 보면 참 아름다웠어요. 도시락 가방을 들고 입구를 지나는데 관리소 직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디 가세요? 저 이동 경비 아저씨 부인인데요. 도시락 좀 전해드리려고요. 그는 잠시 저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입구를 지나니 잔디는 잘 깎여 있었고 분수대에선 물이 반짝이며 솟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반짝임이 낯설더군요. 저는 평생 시장에서 먼지와 소음 속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여긴 모든 게 조용했어요. 깨끗하고 차분하고 차가웠어요. 경비실 앞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바닥을 쓸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그는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여보, 왜 왔어? 그냥 밥이나 같이 먹자고요. 그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긴 좀 그래. 사람들 시선이 있어서.
괜찮아요. 잠깐이면 돼요. 그때였어요. 누군가 뒤에서 말했어요. 아이고, 박 아저씨 부인이세요? 그 목소리 들어본 적 있었어요. 지난번 회의실 문틈 너머에서 들었던 바로 그 여자, 부녀회장 김선영이었죠. 그녀는 하얀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팔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었죠. 그녀의 미소는 예의 바른 척했지만 눈빛은 누군가를 평가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이고, 힘드시죠? 아저씨가 요즘 고생 많으시던데 그냥 열심히 하려는 거죠. 역시 성실하셔서 좋아요. 근데 요즘은 경비일도 경쟁이 심해서 입주민들 마음에 들어야 오래 하시더라고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이 칭찬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 눈에 맞춰야 한다는 뜻이었죠.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렇겠죠. 그녀는 제 손에 들린 도시락을 보고 물었어요. 그거 도시락이에요? 네. 점심 좀 챙겨주려고요. 아이고, 정성스럽네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관리소에서 좀 꺼리세요. 혹시라도 위생 문제 생기면 경비실에서 책임져야 하거든요. 그녀는 말끝을 길게 느렸어요. 마치 이제 그런 짓은 그만두세요라고 말하듯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도시락을 경비실 책상 위에 내려놓고 남편을 한번 바라봤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돌아가는 길에 놀이터 앞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걸 봤어요. 그 옆 벤치엔 젊은 엄마들이 앉아 있었죠. 경비 아저씨 부인이래. 진짜? 저런 분이? 그들의 시선이 내 등을 훑고 지나갔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있는 나는 이상하게 작고 초라해 보였어요. 내가 왜 이런 시선을 받아야 하나 싶었죠. 저녁 무렵 남편이 퇴근했어요. 그는 말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오늘 미안했어요. 당신이 싫어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잘했어요. 그냥 내가 너무 답답해서 그랬어요.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 여자 참 말 많죠? 김선영이요? 응, 아파트 주인처럼 구는 여자야. 관리소장도 그 여자 말이면 꼼짝 못해.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여자가 왜 그렇게 영향력이 큰데요? 남편이 어디 큰 회사 다닌다더라. 신영산업인가 뭐. 그래요? 응, 맨날 그 얘기만 해. 남편이 부장이라나 뭐라나. 그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어요. 그 신영산업은 우리 아들 회사잖아.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서류철을 꺼냈어요. 아들이 보내준 기부 영수증, 법인 명세서, 직원 명단, 그 안에 최기훈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부녀회장 남편 이름이었죠.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조용히 터졌어요. 그건 분노와 냉정함이 섞인 감정이었어요. 그래,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한 뒤 저는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었어요. 베이지색 코트, 검은 구두, 그리고 손에는 봉투 하나를 들었어요. 그 안엔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었죠. 그 돈을 들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갔어요. 관리소장은 처음엔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기부하려고요. 기부요? 경로당에 냉난방기 새로 설치하시죠? 제가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어서요. 그는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렇게 큰 금액을 바로 주셔도 되나요? 괜찮아요. 이름은 윤말순으로 써주세요. 아, 혹시 박정수 경비님 부인이신가요? 네. 그날 오후 관리소 게시판에 새 공지가 붙었어요. 경로당 냉난방기 설치 기부자 윤말순. 그날 이후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입주민 몇 명이 남편에게 다가와 말했대요. 아저씨, 님 참 대단하시네요. 이런 분이 계셔서 단지가 따뜻하죠. 남편은 집에 와서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무슨 일을 했어? 그냥 기부 좀 했어요. 그걸 왜 했어? 그냥 필요하잖아요. 그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당신, 나 때문에 그런 거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 후로 부녀회장 김선영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아파트 행사 때 저를 보면 어색하게 인사했죠. 아이고, 윤 여사님, 요즘 잘 지내세요? 그럭저럭요. 그때 기부하신 거 다들 감사해하고 있어요. 그러셨어요? 네. 다음에 시간 되시면 부녀회에서도 같이 봉사하시죠. 그녀의 말투엔 묘한 경계심이 묻어 있었어요. 자신보다 윗사람일지도 모른다는 불안. 그건 돈의 액수 때문이 아니었어요. 품격이란 건 감출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제 내가 좀 나설게요. 무슨 말이야? 이제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여줘야지. 그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당신 무슨 생각해? 아무것도. 그저 정당한 일을 하려는 것뿐이에요. 그때 이미 제 마음속엔 복수의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어요. 그건 감정적인 보복이 아니라 세상의 품격의 차이를 보여주는 일이었죠.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 출근했어요. 오늘은 부녀의 총회라네. 그는 말끝을 흐렸어요. 그 총회가 어떤 자리인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괜히 마음이 불안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내렸는데 손이 떨려 잔을 깨뜨릴 뻔했어요. 오후 2시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무슨 일인데요? 회의가 길어질지도 몰라. 부녀회장이 뭐 또 얘기 많대. 그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했어요. 그 순간 그냥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바로 나섰습니다. 해오름 힐스테이트 관리동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입주민 몇몇이 모여 떠들고 있었죠. 문틈 사이로 들리는 목소리. 경비비가 너무 많아요. 특히 박 아저씨. 요즘 나이도 많고 일도 느리잖아요. 그래요. 이번 기회에 젊은 사람으로 바꿔야죠. 그 목소리들 사이에 부녀회장 김선영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해요. 이번 달에도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경비는 친절해야지. 괜히 나이 많다고 봐주는 건 안 되죠. 그 말에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다가 웃음이 터졌습니다. 맞아요. 요즘 세상에 나이 탓하면 안 되죠. 그녀의 웃음소리는 냉기처럼 퍼졌어요.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여보, 왜 왔어? 그냥 보고 싶어서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붙잡았어요.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부녀회장이 다가왔어요. 어머, 박 아저씨 부인이시죠? 오늘 회의 들으셨죠? 오해는 마세요. 우리가 뭐 미워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냥 효율적으로 하자는 거죠. 그녀는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제 안쪽까지 비수를 꽂았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효율이란 게 사람보다 중요하신가 봐요. 그녀는 잠시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어요. 아,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잘 알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효율이 어떤 뜻인지.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찾아오시다니 참 부지런하시네요. 그 말이 끝나자 뒤에 있던 몇몇 입주민이 키득거리며 속삭였어요. 요즘도 부인이 도시락 싸서 온대. 참 구식이지. 그 말들이 제 귀에 전부 박혔어요. 저는 남편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이 뜨거웠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조끼 주머니에서 쪽지가 나왔어요. 박정수 경비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근무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관리소장 서명이 찍혀 있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쥐었어요. 이게 뭐예요? 그만두라네. 나이 많다고. 그 여자 때문이죠? 몰라. 그냥 그렇게 됐어. 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슬펐어요. 평생 고생만 하던 사람이 마지막 일터에서도 이렇게 쫓겨나야 하는 현실이 너무 참담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불 꺼진 아파트들이 멀리서 보였어요. 그중 하나, 해오름 힐스테이트. 그곳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이 일고 있었어요. 그래요. 당신들이 그렇게 위에 있고 싶다면 나는 아래에서 흔들어 줄게요. 그날 제 안에 뭔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건 분노가 아니라 결심이었어요. 복수라기보다 세상에 대한 교정이었죠. 무너진 균형을 바로잡는 일. 그 다음 주 월요일, 저는 아침 일찍 미용실에 갔어요. 머리를 단정히 정리하고 단지 내 커뮤니티 카페를 들렀어요. 입주민 커뮤니티 기부 게시판. 그곳엔 지난달 기부자 명단이 붙어 있었어요. 거기에 제 이름이 있었죠. 그 아래에는 부녀회장 이름도 있었어요. 김선영 화단 조성 50만 원. 그 금액을 본 순간 입가에 미소가 스쳤어요. 좋아요. 이제 시작이네요. 그날 오후 저는 신영산업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말순이라고 합니다. 네, 회장님. 어떤 일로 전화 주셨나요? 그 이름 하나로 직원의 말투가 달라졌어요. 최기훈 씨 인사 기록 좀 확인해 줄래요? 네, 회장님.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그 짧은 통화로 충분했어요. 그제야 그림이 완성됐거든요. 부녀회장의 남편 최기훈. 그는 우리 아들 밑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즉
그 여자의 권력은 남의 그늘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그만 쉬어요. 그래야겠지. 대신 내가 할 일이 좀 있어요. 무슨 일이야? 당신이 받은 모욕 그대로 돌려주려고요.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필요 없어. 세상 그런 사람들 많아. 아니요. 이번엔 달라요. 그 사람들은 당신을 무시했어요. 하지만 나를 몰랐어요. 그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여전히 거칠고 따뜻했어요. 말순아, 너무 세게 나가지 마. 걱정 마요. 나는 그렇게 싸우지 않아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기부금 증액, 지역사회봉사, 입주민 커뮤니티에서의 영향력 확대, 모든 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퍼져갔어요. 그녀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죠. 그 윤 여사님 대단한 분이래. 남편이 그 아저씨였다며? 근데 집이 엄청 부자래. 그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부녀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날 저는 거울을 보며 말했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야. 내 목소리가 예전보다 낮고 단단했어요. 분노의 불은 사그라들었지만 그 대신 냉정한 빛이 남아 있었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더 이상 경비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매일 아파트를 지켜봤어요. 그들이 모르는 사이 조용히 모든 것을 정리해가며 준비했습니다. 그들의 세상 위에 내가 쌓아 올릴 또 다른 세상, 그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정의의 균형을 되찾는 일이었어요. 이제부터 그들이 내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아파트를 집합주거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내가 본 해오름 힐스테이트는 하나의 작은 왕국이었어요. 돈이 권력이 되고 목소리가 서열이 되는 곳. 남편이 그곳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다시 그 아파트로 갔어요. 이번엔 도시락 대신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관리사무소 앞엔 익숙한 얼굴들이 서 있었어요. 청소 아주머니, 택배기사, 그리고 경비원들. 그들은 저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저기 박 아저씨 부인 아니야? 그 부인이 기부 많이 했대. 부녀회장이 요즘 그 얘기 나오면 인상 쓴다던데. 그들의 눈빛은 호기심과 경계심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짧게 고개만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관리소 안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벽에는 부녀의 사진이 붙어 있었죠. 김선영의 얼굴이 가운데 있었어요.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권위의 냄새가 났어요. 관리소장은 저를 보자 허리를 숙였어요. 윤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기부금 관련해서 서류 좀 확인하려고요. 아, 지난번 기부 내역은 이미 보고 드렸습니다. 그럼 이번엔 어린이 놀이터 개선비를 추가로 내고 싶어요. 금액은 얼마로 적을까요? 2천만 원. 그는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이렇게 큰 금액을 바로 주셔도 되겠습니까? 필요한 곳에 쓰이면 그걸로 충분하죠. 그때 관리소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다가왔어요. 하얀 정장, 진주 목걸이, 김선영이었어요. 어머, 윤 여사님, 또 오셨어요? 네, 아이들 놀이터가 좀 낡았더라고요. 아이고,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신경 써주시니 감사하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눈빛엔 당황함이 스쳤어요. 그녀는 자신이 이 아파트의 주인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누군가 자신보다 더 큰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별 말씀을요. 아이들이 뛰어놀 곳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큰 금액은 저희가 부담돼요. 걱정 마세요. 돈은 많아요. 제가 웃으며 그렇게 말했어요. 그녀의 표정이 잠시 굳었어요. 그날 그녀의 귓가에 처음으로 제가 심은 씨앗이 떨어졌죠. 이 여자는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다. 그날 이후 아파트 커뮤니티 게시판이 들썩였어요. 윤 여사님 감사합니다. 아이들 덕분에 새 미끄럼틀 생기네요. 경로당 냉난방에 이어 놀이터까지 존경합니다. 그 댓글들 사이에서 부녀회장의 이름은 점점 사라졌어요. 대신 사람들은 윤 여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그녀가 기부한 금액, 그녀의 말투, 그녀의 품격, 그리고 그 남편이 예전에 이곳 경비를 하던 그분이라는 사실까지. 사람들은 겉으로는 감사하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서열을 정하죠. 이 아파트도 그랬어요. 누가 더 많이 냈는가,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가. 그 기준이 바뀌는 순간 그들의 균형도 깨졌어요. 이젠 김선영이 아니라
윤말순의 이름이 중심에 있었죠. 부녀회장은 그때부터 저를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행사 때마다 일부러 내 옆자리에 앉았어요. 여사님, 저희 다음 주에 지역 봉사 갑니다. 같이 가실래요? 시간 되면요. 요즘 입주민들이 여사님 얘기 많이 해요. 참 멋지시다고. 과찬이죠. 그녀의 말엔 웃음이 섞여 있었지만 그건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웃으면서 이를 악물고 있었죠. 며칠 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작은 사건이 있었어요. 쓰레기 분리수거 구역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돼서 민원이 쏟아졌죠. 그 일로 관리소장이 곤란해졌어요. 그리고 부녀회장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전 경비 아저씨들 탓이에요. 특히 박 아저씨 때부터 그랬잖아요. 그 말을 들은 누군가가 제게 전했어요. 윤 여사님, 그 여자 아직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어요. 그래요? 그래야죠. 그래야 내가 움직일 이유가 생기죠. 그날 저녁 저는 노트를 꺼냈어요. 맨 위에 이렇게 썼습니다. 김선영 52세 해오름 힐스테이트 부녀회장 남편 최기훈 신영산업관리팀 근무. 그 아래엔 작은 글씨로 썼죠. 약점 허영심 체면 평판. 이건 복수의 명단이 아니라 공정한 균형을 위한 관찰 노트였어요. 며칠 뒤 신영산업에서 아들이 내려왔어요.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없지. 왜? 회사에 이상한 말이 돌던데요. 어떤 직원 부인이 회사 회장님하고 안 좋은 관계라던데. 그래, 누군데? 최기훈 씨 아내라던데요. 아, 그래요? 엄마, 뭔가 아세요? 모르겠어. 근데 그런 소문은 그냥 나는 게 아니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말했어요. 성훈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뭐예요? 자기 자리를 모르는 사람이야. 며칠 후 부녀회장에게 전화가 왔어요. 윤 여사님, 이번 주말에 작은 음악회 하는데 꼭 오셔야 돼요. 왜요? 입주민 대표로 인사 말씀 좀 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엔 억지 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제가요? 다들 원하시죠. 여사님이 단지에 큰 도움 주셨잖아요. 그녀는 마치 초대하는 척하면서 저를 통제하려 했던 거예요. 이제 당신도 내 무대 위에 올라와라라는 뜻이었죠. 그날 행사장. 무대 위엔 부녀회장이 서 있었어요. 마이크를 잡고 말했죠. 우리 단지의 자랑스러운 후원자 윤말순 여사님을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녀 옆에 섰어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여사님 덕분에 단지가 더 따뜻해졌죠.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저도 감사합니다. 이 아파트가 더 깨끗하고 더 인간적인 곳이 되길 바라요. 그 말을 하며 저는 살짝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마주친 순간 그녀의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그녀는 내 존재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녀의 세상에 균열이 생긴다. 그날 이후 아파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단지 커뮤니티엔 부녀의 비판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우리가 낸 관리비가 왜 사촌 회사로 가요? 공사비 과다 계상 의혹 사실인가요? 부녀회는 왜 결산을 숨기죠? 익명으로 올라온 글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달렸어요. 누가 올린 건지 다들 짐작하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왜냐면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 시작점에 윤말순이 있었다는 걸요. 부녀회장 김선영은 점점 초조해졌어요. 단지 내 행사에도 참석을 줄였고 커뮤니티 글엔 아무 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관리소장이 내게 전화를 걸었어요. 윤 여사님, 혹시 시간 좀 되세요? 왜요? 부녀회장님이 여사님 뵙고 싶대요. 단지 문제로 상담드릴 게 있대요. 그녀가 먼저 날 찾았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갔죠. 관리소 회의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화장을 진하게 했어요. 손톱 끝까지 신경 쓴 게 보였죠. 여사님 바쁘신데 죄송해요. 괜찮아요. 요즘 분위기가 좀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요즘 저를 헐뜯는 글들이 많아요. 그게 다 오해인데 오해면 풀면 되죠. 그게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여사님 말씀은 다 믿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그건 두려움이었어요. 자신이 만든 왕국이 무너지는 걸 눈앞에서 보고 있었죠. 여사님, 혹시 저 좀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어떤 식으로요? 그냥 제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김 회장님, 사람들이 당신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당신이 사람을 나쁘게 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어요. 그리고 마른 입술을 떨며 말했죠. 저도 그냥 제 자리 지키려다 보니 그랬어요. 자리요? 네. 이 단지를 움직이는 게 제 일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럼 그 자리 이젠 내려놓으세요.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뭐라고요? 자리란 건 원래 잠깐 맞는 거예요. 그걸 자기 것처럼 붙잡으면 결국 사람을 잃게 돼요. 그날 회의실을 나오는데 그녀의 손이 제 옷자락을 잡았어요. 여사님, 저 정말 무너지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대답했죠. 그럼 사람답게 무너져요. 그게 마지막 기회예요. 그녀는 그 말 뒤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그녀는 단지에서 모습을 감췄어요. 며칠 뒤 신문에 기사가 실렸어요. 신영산업 내부 감사 착수, 협력업체 계약 비리 의혹. 그 안엔 익숙한 이름이 있었어요. 대성관리 클린빌 특정 직원의 가족 운영업체로 확인. 그 직원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었죠. 그날 이후 김선영의 남편은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그 부부는 단지를 떠났어요. 아파트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어요. 마치 긴 폭풍이 지나간 뒤처럼요. 사람들은 내게 인사했어요. 여사님, 요즘은 마음 편하시죠? 네, 이제야 좀 그렇네요. 그 여자 결국 자기 무덤 팠어요. 그럴 때도 있죠. 세상은 결국 제자리를 찾아가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시원하지 않았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속 깊은 곳엔 씁쓸함이 남아 있었어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이제 그만하려고요. 무슨 일? 아파트 일 다요. 그 여자도 떠났으니까 나도 이젠 놓으려고요. 잘했어. 이젠 우리끼리 살자. 그의 말이 따뜻했어요. 그동안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 나는 더 이상 아파트에 나가지 않았어요. 대신 매주 경로당에 들러 노인분들과 차를 마셨어요. 그 사람들은 내게 말했죠. 윤 여사님은 참 부자시면서도 마음이 부자예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그냥 내가 배운 거예요. 사람이 돈보다 커야 진짜 부자죠. 어느 날 관리소장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윤 여사님, 이거 전해드리려고요. 그는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어요. 그 안엔 감사패가 있었어요. 해오름 힐스테이트 입주민 일동 진심의 기부와 품격의 본보기가 되어주신 윤말순 여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그걸 보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감사패보다 그 문장 하나가 마음에 남았어요. 품격의 본보기. 그날 밤 남편이 물었어요. 이제 후회 안 해? 후회요? 그냥 좀 더 조용히 살 수도 있었잖아. 아니요. 누군가는 그걸 해야 했어요. 그래야 다음에 또 누가 당하지 않죠. 그는 내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은 참 세다. 아니요. 세상에 약한 척하는 게 더 세요. 나는 그냥 그걸 안 한 거예요. 며칠 후 신문에 짧은 기사가 실렸어요. 전 부녀회장 김선영 씨 이민길 올라. 그녀는 결국 떠났어요. 어디로 가든 그녀의 왕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겠죠. 그날 밤 창가에 앉아 불빛을 봤어요. 그 아파트는 여전히 반짝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보였어요. 그 불빛 아래 누군가의 존엄이 무시당하지 않기를, 누군가의 마음이 짓밟히지 않기를 그냥 바라봤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말순아, 이젠 정말 편하네. 그래요. 이제야 조금 숨이 쉬어져요. 당신 그 여자 원망 안 해? 아니요. 그 여자 덕분에 내가 나를 다시 봤거든요. 뭘 봤는데? 내 안에 아직 싸울 힘이 있더라고요. 그는 웃었어요. 그래. 당신은 늘 그랬어. 나는 그날 일기를 썼어요. 왕국은 무너졌고 품격은 남았다. 그게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세상이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조용히 부드럽게 모든 먼지를 씻어내듯. 봄이 지나 여름이 왔어요. 햇살은 따갑고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살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 부부는 다른 속도로 살았어요. 느리게 걷고 천천히 생각하고 그리고 조용히 도왔어요. 그날 아침에도 남편이 말했어요. 오늘은 어디 갈까? 관리사무소부터 들러요. 또 이번엔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선풍기 좀 드리려고요. 우린 씻고 갔어요. 중고차 뒷칸에 새 선풍기 10대를.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여름 더우니까 시원하게 일하시라고요. 윤 여사님,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해야죠. 내가 전에 몰랐던 걸 이제는 알아버렸거든요. 그날 청소 아주머니들이 우리를 붙잡았어요. 여사님, 덕분에 너무 시원해요. 다음엔 제가 점심 한번 대접할게요. 그 말에 남편이 웃었어요. 그냥 밥 말고 같이 웃어요. 그날 오후 아파트 게시판에 누군가 글을 올렸어요. 오늘 윤 여사님 덕분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웃으셨대요. 우리 단지 참 따뜻하다. 며칠 뒤엔 장마가 시작됐어요. 비가 하루 종일 쏟아졌죠.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오르자 남편은 우비를 입고 달려갔어요. 그는 경비로 일하던 시절처럼 막힘없이 움직였어요. 이제 당신은 쉬라니까. 괜찮아. 몸이 기억하잖아. 그는 빗속에서도 웃었어요.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었지만 그의 눈빛은 환했어요. 그날 입주민들이 그 모습을 봤어요. 한 여자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죠. 그리고 그날 밤 아파트 단체방에 그 사진이 올라왔어요. 박 아저씨,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는 손. 댓글이 쏟아졌어요. 그분 덕분에 오늘 차 안 잠겼어요. 그런 분이 있었으니 우리가 편했던 거네요. 우리도 다음 주엔 같이 치워요. 다음 날 입주민 5명이 직접 나왔어요. 우비를 입고 빗자루를 들고 남편 옆에서 물을 퍼냈어요. 남편은 말했어요. 이게 진짜 공동체네요.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이제야 우리가 배웠죠. 진짜 품격은 손끝에서 나오는 거라는 걸요. 그날 밤 우린 젖은 우비를 말리며 차를 마셨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이 나한테 복수하지 말라 했으면 우리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복수는 한 번으로 끝났죠. 이건 우리가 사는 방식이에요. 며칠 후엔 아파트 주민 몇 명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윤 여사님, 우리 단지 이름으로 장학금 만들어도 될까요? 장학금이요? 네. 아파트 아이들 중 형편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요. 그동안 여사님이 하신 걸 보니까 우리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웃었어요. 그래요. 그럼 같이 해요. 그렇게 시작된 게 해오름 장학회였어요. 주민들이 조금씩 모았어요. 10,000원, 50,000원, 10,000원. 금액은 달랐지만 마음은 같았어요. 첫 장학금 수여식 날 남편이 아이에게 봉투를 건넸어요. 이 돈으로 뭐 하고 싶니? 책 사고 싶어요. 그래. 책 사서 마음을 키워. 그게 세상에서 제일 값진 공부야. 그날 아이의 부모가 울었어요. 이런 일 처음이에요. 아파트에서 이런 걸 하다니. 주민들이 손뼉을 쳤어요. 그날 이후 해오름 힐스테이트는 달라졌어요. 돈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곳이 됐어요. 겨울이 오기 전 우린 또 다른 일을 시작했어요. 이번엔 뭐 할까요? 담요요. 담요? 지하철역 노숙인들. 거기 사람들이 추워서 힘들다네요. 우린 차에 담요를 싣고 나갔어요. 밤 10시 바람이 매서웠어요. 남편이 한 노인에게 담요를 덮어줬어요. 춥죠? 아니요. 이젠 좀 따뜻하네요. 저희가 매주 올게요. 고마워요. 이름이 뭐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그 노인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나도 예전엔 잘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다 잃었죠. 괜찮아요. 이젠 우리가 나누면 되잖아요. 그날 돌아오는 길 남편은 조용히 말했어요. 예전엔 우리가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진짜 부자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건 은행에 안 쌓이고 마음에 쌓이니까요. 그 후로 입주민들이 하나둘씩 합류했어요. 젊은 부부, 교사, 약사, 경비 아저씨까지. 그들은 스스로 말했어요.
이제 우리 단지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곳이에요. 관리소장은 말했어요. 예전엔 민원만 받았는데 요즘은 감사 편지만 받습니다. 나는 웃었어요. 그게 바로 세상이 변한 거예요. 어느 날 신문 기자가 다시 찾아왔어요. 여사님, 이번엔 제목을 바꾸고 싶어요.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함께 있는 손으로요. 그게 더 좋네요. 왜요? 이제 우리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움직이니까요. 그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대전 해오름 힐스,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로 변신. 댓글엔 이런 말이 달렸어요. 진짜 부자는 이런 사람들이야. 이런 동네에서 살고 싶다. 그 윤 여사님, 우리 엄마 같아요. 그걸 본 나는 눈물이 났어요. 이제 세상이 조금은 따뜻해졌다고 느꼈어요. 봄이 다시 왔어요. 우린 다시 꽃이 핀 길을 걸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이제 진짜 해오름이네. 응. 어둠이 지나가면 결국 빛이 남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 빛 중 하나네. 그래요. 작지만 오래 남는 빛. 그날 밤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 집 앞에 모였어요. 누가 말했어요. 여사님, 잠깐 나오세요. 문을 열자 마당엔 작은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그리고 현수막 하나가 걸려 있었죠. 해오름의 손, 윤말순 박정수 부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웃었어요. 어린아이가 내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나도 커서 할머니처럼 될래요. 그 한마디에 나는 목이 메었어요. 그래, 꼭 그렇게 해. 근데 할머니처럼 말고 너답게 살아야 해. 남편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이제 됐어. 뭐가요? 당신이 꿈꾸던 세상. 응. 이제 진짜 만들었네요. 그날 밤 나는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어요. 한때는 분노로 세상을 봤다. 하지만 지금은 사랑으로 본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나눈 만큼만 남는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에서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 빗방울이 창틀에 떨어지는 소리가 참 따뜻했어요. 며칠 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그 놀이터, 우리가 새로 만들었던 그곳이죠. 그네가 흔들리고 아이들이 웃고 있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삭였어요. 이게 내가 바란 세상이에요. 남편이 옆에서 말했어요. 그럼 이제 마음 편하게 눈 감을 수 있겠네. 아직 안 돼요. 왜? 내일 또 도시락 싸야 하잖아요. 그는 크게 웃었어요. 그래, 내일 또 도시락이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밥을 짓습니다. 그 밥 냄새가 세상 어딘가 외로운 사람의 마음에 닿기를 바라며, 그리고 나는 믿어요. 사람이 남긴 손길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보이지 않아도 그 손은 분명히 세상을 움직인다는 걸요.